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인근에서 열린 2박 3일 동안의 북미 실무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스티븐 비건 미국 특별대표에게 협상 성과를 물었는데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사흘째 회의는 오전에 일찌감치 마무리됐습니다. 여러 정황상 양측이 상당히 이견을 좁혔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스톡홀름에서 황보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검은색 밴을 비롯한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달립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일행을 태운 차들입니다. 비건 대표는 북측과 사흘째 회의를 오전에 끝낸 뒤에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스톡홀름 시내에 있는 한 5성급 유명 호텔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머무는 숙소입니다. 비건 대표는 협상 성과를 묻는 YTN 취재진의 질문에 짤막하게 좋았다고 답한 뒤 서둘러 호텔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비건 대표의 함구에도 불구하고 사흘째 실무 협상이 일찍 마무리된 점으로 미뤄 미국과 북한이 협상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그간 스톡홀름 외곽의 산속에 있는 한 휴양시설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합숙하면서 회의를 이어왔습니다. 다음 달 말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어떻게 주고받을지가 집중적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이 합류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번 협상에 참여한 3국 대표단은 산속 협상장에서 나왔지만은 귀국 일정상 스톡홀름 시내에서 이들 사이에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톡홀름에서 YTN 황보선입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자국에서 열린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경제 등의 부문에서 장기적 협력 등 한반도 상황과 신뢰 구축 방안이 다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연일 북미 대화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당장 해결이 어려운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서 핵과 탄도미사일 동결을 우선으로 하는 쪽으로 협상 목표를 바꾸는 미묘한 변화도 감지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직후 전화 통화를 가진 한미 외교장관. 미 국무부는 발표 자료에서 두 장관이 북미와 남북 사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강력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나 제재와 압박의 유지 같은 강조점이 사라졌습니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북핵 문제 진전을 내세우며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But we have made a lot of progress as far as denuclearization is concerned, and we're talking about a lot of different things. 펜스 부통령 역시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면서도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의 대화 낙관론을 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의 대북 협상 초점이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동결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인터뷰들에서 비핵화는 긴 과정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을 줄이고 그 확장 능력을 감수하길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평안북도 신오리 노동미사일 기지 보고서를 내놓고 미사일 기지의 공개와 검증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에 북미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서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서 평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1953년 정전 이후 65년 만에 찾아온 두 번 다시 없을 이번 기회에 북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큰 방향과 목표에 대해 국민이 한마음이 되고 정치권이 당파를 넘어 국가적 대의라는 관점에서 임한다면 평화가 경제가 되는 현실을 기필코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은 이제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정치권 공방 속에 고소 고발이 예고된 가운데 검찰은 손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적 이익을 챙기려 했는지를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SBS를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제가 걸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다 걸어서 여기에 보수단체들의 고발까지 이어지며 검찰은 사건을 남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일하며 문화재 지정 관련 미공개 정보를 얻었는지, 또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일 때 이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손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돈을 벌려고 부동산을 사들였다면 부패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 역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카에게 건물을 사게 한 것과 게스트하우스 매입 과정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여부가 쟁점인데 검찰이 자금 출처 파악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목포 문화재 거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 역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단체는 손 의원이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이 모든 의혹을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거듭 부인해왔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막아야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부동산은 자금 출처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손 의원이 예고한 고소장이 접수되면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을 이용해서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건물을 샀는지는 핵심 쟁점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란법 원안에 있었지만 빠지게 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당적을 내려놓으면서도 끝까지 투기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히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 구도심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거나 정보를 미리 알고 건물을 샀을 거라는 의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받겠다며 큰소리쳤습니다. 문체위나 그리고 또 그 문화재청이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를 검찰에 제가 수사 요청을 해서 거기서 밝혀지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 믿지 않지 않습니까? 손 의원 관련 논란은 이제 검찰과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계기로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른바 김영란법 원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공직자가 자신과 사촌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었지만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 때 빠져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사실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충돌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반부패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지난해 4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이 속해 있던 민주당 의원 모임에 후원했다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받았던 것을 계기로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법안도 있지만 아직도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 가족이나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단체 등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부당이득을 줄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는 이와 함께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도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모두 백지 신탁하게 돼 있지만 부동산 관련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점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 의원은 현행법상 가족들의 부동산 매입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공직자 관련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직자 주변인과 주식 외의 재산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3개월 만에 또다시 내려잡았습니다. IMF는 현지 시각 21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5%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7월 3.9%로 전망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0월에 3.7%로 낮춰 잡은 데 이어서 석 달 만에 다시 0.2%포인트 낮춰 잡은 수치입니다. 내년도 성장 전망치도 3.7%에서 3.6%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IMF는 미중 무역 갈등의 긴장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가 약화됐다고 지적하고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화 우려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 전망치 2.5%를 유지했지만 유로존은 기존 1.9%에서 1.6%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호조세를 이어가던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면서 새해 첫 달 전체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25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제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에서 나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미중 통상 문제, 또 브렉시트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함께 또 반도체의 시장의 악화, 또 국제유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1분기, 더 나아가서 상반기 중에는 수출 여건이 개선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수출주목부처 장관이 저부터 앞장서서 우리 업계와 또 유관기관, 또 관계부처와 함께 연초부터 민관합동 수출 총력지원체를 가동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젊은 빙상인연대가 예고했던 대로 빙상계 성폭력 피해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점적 권력을 휘둘렀던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가 사건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며 책임을 물을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빙상계 성폭력을 추가 폭로한 젊은 빙상인연대와 손혜원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 공개에 집중하기보다 전명규 교수 비판에 날을 세웠습니다. 빙상 선수 A씨가 10대 시절부터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지만 가해 코치는 전 교수의 보호 아래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훈련 도중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핑계로 강제로 안거나 입을 맞추고 그런 일이 계속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전 교수의 성폭력 은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손 의원은 당시 피해 선수와 전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전 교수가 피해 사실을 알고도 덮기에만 급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빙상계 대부로 불리는 전 교수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피해 선수들의 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전명규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전명규 교수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내가 빨리 벗어나길 바래. 그것이 우선이야. 젊은 빙상인연대도 빙상계 미투 사태와 관련해 전 교수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도 전 교수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체육계 전반에 걸친 성폭력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제자가 가해자고 제자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전 교수는 3월 1일부터 안식년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전 교수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도자냐고, 당신이 교수냐고, 당신이 스승이냐고. 젊은 빙상인연대는 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가해자에 대한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침묵하던 전명규 교수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폭력 은폐 정황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단체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제로 조재범 코치가 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석기는 어려서부터 조재범 코치에게 배웠고 젊은 연대가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으로 진심으로 빙상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대한체육회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에는 전직 경찰서장부터 현직 IOC 위원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중책을 맡았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체육회가 폭행과 성폭력으로 얼룩진 체육 시스템을 뜯어고칠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주 이사회에서 결의한 체육계 폭력, 성폭력 추방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한 것입니다. 혁신위는 조사와 제도 개선, 인권 보호와 교육, 선수촌 혁신 등 4개 분야로 나눠 구성됩니다. 최종덕 전 서초경찰서장과 박혜영 서울 해바라기 센터 부소장, 유승민 IOC 선수위원이 각 소위원장을 맡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의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1소위는 당장 빙상연맹의 모든 사안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회원단체 제명까지 염두에 두는 강수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지난해 9월 문체부의 특정 감사를 거쳐 관리단체가 된 빙상연맹의 자구 노력을 지켜본 뒤 관리단체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2년 안에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회원단체에서 제명할 수도 있는데 체육회는 선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직접 대표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회는 앞으로 조직 사유화와 승부 조작, 입시 비리와 성폭력 등 이른바 스포츠 4대학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언론 보도로 드러난 체육계 폭행, 성폭력 가해 지도자들은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체육계에서 즉각 영구 추방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추위가 덜해지면 또다시 먼지가 걱정되죠. 서쪽 지방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박현식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반짝 추위가 하루 만에 풀렸군요. 네, 오늘 아침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껑충 올라서 바깥 활동하기 더 수월하겠는데요. 현재 영하 3도를 보이는 서울 기온, 한낮에는 영상 7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 등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세먼지 상황을 살펴보면 충북과 세종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서울과 강원, 영서, 충북 지역도 오전과 밤한때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7도, 광주와 부산 11도, 대전 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목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후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과 영남 내륙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기가 무척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탱크로리가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불이 났습니다. 청주에서는 빈 건물에서 불이 나 노숙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충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칠곡군 경부고속도로에서 25톤 탱크로리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불이 나 화물차가 모두 타고 탱크로리 뒤쪽도 훼손됐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서울 방향 2개 차로가 정체를 빚었습니다. 전남 동광양 나들목 인근에서는 목재를 실은 25톤 트레일러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구급차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커브길에서 트레일러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빈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노숙인이 숨졌고 다른 노숙인 2명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물의 전기가 끊긴 상태였다는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실화나 방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춘국도에서 승용차가 낙석방지 펜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과속이나 음주운전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과 경기도에 이어 서울과 전남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해 말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30대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지난 7일 홍역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도 필리핀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1명 있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말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는 모두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한 홍역 퇴치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홍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이유는 뭔지, 또 이 홍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한영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홍역을 완전히 퇴치한 국가라고 선언했습니다. 2014년에는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홍역 퇴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홍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걸까? 그 이유는 해외 여행객이 느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들어와 홍역 환자로 확인되는 경우와 이들을 통한 2차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부모 접촉자라든지 돌보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별 검사를 실시를 해서 확진이 나올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외국인이라든지 해외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홍역에 걸리면 기침이나 콧물, 결막염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심해지면 고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홍역 확진 환자는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홍역 의심 증상을 보이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홍역 예방접종은 원래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만 4세에서 6세 사이에 2차례 접종하는데 유행 지역에서는 4주 간격을 두고 1차, 2차 접종을 앞당겨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헌정사상 첫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은 검사 출신 법관이 맡았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구속기로에 놓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운명은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 달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반 명 부장판사의 심리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1998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고 10년여 만인 2009년부터 판사로 옮겨 재판 업무를 맡았습니다. 지난해 8월 추가 임명된 이후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고영한 전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모관계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처장의 구속 여부는 같은 시각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허 부장판사는 행정처에 근무한 적은 없지만 박병대 전 처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강영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배석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데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건 핵심 실무를 이끌었던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일합니다. 앞서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연결고리였던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가운데 이번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을 토대로 검찰이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속이냐 기각이냐,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에도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한일 레이더 공방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과 더는 협의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면서 경보음 같은 음성 파일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영상입니다.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사격 전 단계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사격관제 레이더를 비췄다며 일본 초계기 승무원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만 오갈 뿐 다른 특별한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초계기 안에서 울린 소리가 있다며 일본 방위성이 18초 분량의 음성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 소리는 레이더의 음파 신호를 소리로 바꿔 승무원에게 전하는 것으로 당시 사격관제 레이더에 노출돼 이런 탐지음이 울렸다는 겁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소리가 우리 군함이 사격관제 레이더를 비춘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件に関する事実関係について国民をはじめ対外的に丁寧な説明を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形を。 방위성은 또 홈페이지에 레이더 논란에 대한 최종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더 이상 협의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 군함이 사격관제 레이더를 비춘 게 분명한데 한국이 엉뚱한 주장을 계속하기 때문이라면서 협의 중단 책임을 우리 쪽에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한미일의 방위 협력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동아시아 안전 보장 환경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내놓은 전자파 접촉음은 우리가 요구한 탐지 일시와 방위각, 전자파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하던 우리 함정에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이라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를 놓고 한미 양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직 이견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실무급에서 진행하던 협상을 고위급으로 올리며 절충점을 찾고 있는 정부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분담금 협의 과정에서 지금 한미 간의 이견이 아직 큰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갖기 위해서 왔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국회 비준이 필요한 만큼 사전 설명을 진행한 겁니다. 현재 양측 입장이 첨예한 핵심 쟁점은 비용과 기간 두 가지입니다. 정부는 지금과 비슷한 우리 돈 1조 원을 넘기지 않고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보다 2천억 원 가까운 인상폭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협정 유효기간 역시 미국 측이 1년으로 제안하자 우리 정부는 곧바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한미 동맹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평가를 토대로 우리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그리고 공정한 수준에서 협정 타결을 빠른 시간 안에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촉구합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론으로 비용 분담을 압박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어 입장차를 어떻게 좁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폭로를 이어온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이번에는 공식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청와대가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 보고를 무시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자신의 비위 의혹은 이번에도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인이 관련된 사건을 제가 묻거나 지인의 이름이나 지인의 회사는 일체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염한웅의 경우 음주운전 취소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2017년 8월 30날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제가 최초로 공익 제보했던 우윤근 대사 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조치는커녕 비서관은 특감반장을 통하여 저에게 보안을 잘 지키라고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우윤근이 러시아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염한웅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부의장의 음주운전 전력을 눈감았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서면 브리핑에서 염 부의장의 단순 음주운전 전력을 인사검증 때 이미 알고 있었고 그때는 공직인사 7대 기준 발표 이전이었으며 비상임위원인 점을 고려해 그대로 임명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 200명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의원 100명을 각각 선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의원 촉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해당 내용을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조금 변경했다면서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 대표성도 강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의석을 200석으로 줄이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협상용 간복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역구 의석을 그 정도로 줄이는 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 안에 대해서 민심 그대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기득권 유지를 위한 물타기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입당 후 처음으로 부산에서 만나서 기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최순실은 몰랐다면서 각종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오세훈 전 시장은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봐주세요. 이쪽으로. 두 분 이쪽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두 유력 주자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으로 영남권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대구를 찍고 부산으로 향한 황 전 총리는 병역 문제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쏟아지는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고 군 면제 검증은 자신 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막아내지 못한 것은 정말 안타깝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의관이 판정을 해서 가지 못한다. 이런 몸으로 못 간다.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총선 승리 적임자가 누구냐고 물으며 한 달 남짓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 자연스레 우열이 드러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전이라든가 그분의 정치적인 역량 또 각종 검증 이런 걸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우열이 가려지지 않을까. 여기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도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특히 다음 총선 때 수도권 판세가 걱정이라면서 친박 색채가 짙은 황 전 총리를 에둘러 겨냥했습니다. 수도권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떨 것인가. 이걸 놓고서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내치기에는 그렇게 편하지 내 마음이 편치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출판 기념회를 앞둔 홍준표 전 대표도 숟가락만 들고 덤비는 사람들을 보니 기가 막힌다며 당권 주자들을 싸잡아 비판했고
정우택 의원은 1박 2일 일정으로 영남권을 훑으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협회의를 엽니다. 올해 첫 회의로 설 물가와 민생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회 모습입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고요.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과 또 설 물가와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당정청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모습이 보이고요.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또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청와대에서는 취임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지금 열리고 있는 당정청 고위 당정청 회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습과 이해찬 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새해 국정 운영 비전을 공유하고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물가 관리와 안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민생 관련 대책들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은 조금 전 상황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서로 사진을 찍고 자리에 착석하는 모습입니다. 자,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오늘 국회에서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식을 엽니다. 오늘 출범식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택시 4개 단체장,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석해 택시 산업 발전과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해 논의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문짝이나 바퀴 덮개가 가볍게 긁히는 정도의 사고에는 부품 교체 비용이 아닌 보건 수리비만 보험료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범퍼를 제외한 외장 부품은 가벼운 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했지만 앞으로는 문짝과 바퀴 덮개 등 7개 부품에 대해서는 판금과 도색 등 보건 수리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최영애 인권위원장 주재로 스포츠 인권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인권위는 기자회견에서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 등 최근 불거진 체육계의 성폭력과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새로운 재판부 심리로 다음 달부터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임 전 고문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6일 가사 2부 심리로 항소심 첫 변론기를 열기로 했습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원래 사건을 맡았던 강민구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차장과 연락을 주고받아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기피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4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많은 날은 석탄발전소 가동을 제한하는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폐쇄하기로 돼 있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는 모두 10기입니다. 정부는 이 계획을 오는 2022년으로 3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노후 발전소 폐쇄를 앞당겨서 대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함께 신규 석탄 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태안 1, 2호기 등 석탄 발전 6기를 미세먼지가 적게 나오는 LNG, 즉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발전소 가동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연료비뿐 아니라 환경 비용까지 모두 고려하는 환경 급전을 4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환경 비용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노후 석탄 발전소보다는 친환경 발전소들의 가동이 우선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 발전을 자제하는 상한제약 규정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석탄 발전 비중을 지난 2017년 43%이던 것을 오는 2030년 36%대로 줄이면 미세먼지 배출은 62%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들어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에 석탄 발전과 미세먼지가 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부산의 한 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비 지원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문 대통령은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며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차상훈 기자입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16일 청와대로 보낸 편지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의 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의 인건비를 대기해도 빠듯한 전국 최하위권의 재정 상황에서 기초연금 같은 복지 예산이 계속 늘다 보니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올해 구에서 구자체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라 해가지고 정말 구자체의 실정에 맞는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올해는 10원도 없게 된 거죠. 정 구청장이 편지를 보낸 지 5일째.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정 구청장의 편지를 소개하며 화답했습니다. 재정 자주도가 80%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산 북구 같은 단체는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 구청장의 호소가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며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회의에 앞서 정 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정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영 신도시에는 그 인구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취득세와 주민세가 들어올 텐데 구재정이 어렵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들을 하셔서 되게 놀랬고. 기초단체장의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에 대통령이 직접 화답하면서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의 복지비 부담 문제가 제도 개선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플랜 B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밝혔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회의 목소리에 융통성 있고 열린 자세를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선 의회의 목소리에 보다 융통성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r. Speaker, turning to Brexit, following last week's vote, it is clear that the government's approach had to change, and it has. Having established the confidence of Parliament in this government, I've listened to colleagues across Parliament from different parties and with different views. EU와의 협상 관련 정보를 의회에 보다 신속하고도 자세하게 공유하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또한 노동당의 요구대로 브렉시트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와 환경 보호, 환경 기준 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의회에서 가장 큰 반대에 직면했던 안전장치와 관련해서는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의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a number of options that have been raised with us by members across the House. We need to look at those and continue to talk with colleagues both. 메이 총리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브렉시트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해야 한다는 노동당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EU와의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제2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할 뿐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의회 역시 제2 국민투표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항공 대란이 일어나고 항공권 수백만 장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EU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과 EU 간 항공편을 지난해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영국 항공, 이지젯 등 항공사들이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 이미 항공편을 늘려서 예약을 받고 있어서 500만 장의 비행기표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서 내년 미국 대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잠룡들이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서킹 데이에 맞춰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날에 맞춰 출마 선언을 하거나 곳곳에 기념식장을 찾아 목소리를 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39세의 짧고 굵은 생애로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상징이 된 마틴 루서킹 주니어 목사. 현지 시각 21일인 그의 기념일은 차기 대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출발 신호탄이 된 분위기입니다. I'm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ll, and that's a big announcement. And I'm very excited about it. I'm very excited about it. 자메이카와 인도계 부모에서 태어나 흑인과 아시아 소수민족의 상징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미 상원의원은 킹데이에 맞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의 5번째 주자인데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다른 잠룡들도 킹 목사의 어깨에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킹 목사 기념 조찬 회동에서 유세 같은 연설을 했고 There's the Holocaust or the Civil Rights Movement. Silence is complicity. Silence is complicity. 코리 부커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킹 목사 집회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So Dr. King is a hero of mine. I had the honor when I was a college student of being at the March on Washington and hearing his I Have a Dream speech. 이미 출사표를 던진 엘리자베스 워런과 질러브랜드 의원도 각 지역구에 킹 목사 행사를 찾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온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회장도 무소속으로 곧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이 킹데이에 보도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오늘은 한파가 주춤한 사이 또 미세먼지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현재 대부분 지역은 공기가 깨끗한 편이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농도가 크게 높아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 호남 지역의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중서부 지역도 오전과 밤 한때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짝 한파는 풀렸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2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높은데요. 낮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온화한 겨울 날씨 보입니다. 서울이 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비나 눈 예보 없이 맑겠습니다. 강원과 영남 지역은 건조특보 속에 메마른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3.2도, 강릉은 영상 1.5도, 부산 1.3도로 해안은 영상권을 보이고 있고요. 내륙 쪽으로 기온이 내려가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7도, 청주와 안동 8도, 전주와 대전 9도, 대구 10도, 부산 11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까지 큰 폭으로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겠고 모레 아침엔 날씨가 부쩍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